안녕하세요. 이제 2022년 4월 CSR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시작을 하겠고요. 저희 CSR 포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가자는 취지에서 2014년 설립된 순수 민간 단체입니다. 현재 약 150개 기업, 또 600여 명이 등록하셔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과 같은 포럼을 통해서 기업, 비영리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나누고 또 연대하는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정영롱입니다. 저는 이달부터 CSR 포럼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첫 번째 인사드리는 자리인데요. 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CSR 포럼은 우리나라 민간 자원봉사를 선도하고 계신 대표적인 민간단체 한국자원봉사 문화와 함께해서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포럼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요. 기업에서 100여 개 넘는 기업, 또 100여 개 넘는 비영리 조직, 총 이제 200여 분의 기관에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100분이 좀 넘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네요.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실 걸로 보입니다. 오늘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CSR 포럼과 한국자원봉사 문화의 두 분 이사장님의 환영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형구 CSR 포럼 이사장님의 환영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그 CSR 포럼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문형구입니다. 글쎄 이게 아주 우리 CSR 포럼은 오래간만에 하니까 또 좀 낯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계기로 해서 좀 더 포럼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ESG에 관한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이슈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ESG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ESG의 출발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잘 살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자원봉사 활동도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든 사람과 또 좀 여유 있는 사람과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팬데믹 상황 이후로 자원봉사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그 ESG 활동에 관련된 논의가 거대 담론에 좀 치우쳤다면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그런 측면에서 ESG와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건 사실인데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특히 한국자원봉사문화의 강훈식 이사장님, 그리고 정의선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CSR 포럼의 김도영 대표님, 또 새로 조인한 정영롱 사무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 같이 기대를 해 보시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운식 한국자원봉사문화 이사장님의 환영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사장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원봉사문화 강훈식입니다. 먼저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기업, 공공, 그리고 시민사회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또 기업 자원봉사 포럼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신 CSR 포럼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사태 이런 것들 또 기후위기 포함해서
기업 경영이나 투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ESG 경영은 저도 경영자입니다만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ESG 경영이 이제 단순한 선전이나 구호 또는 멋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실천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ESG가 기업의 일상 경영에 이렇게 내재화돼야 되겠지만, 이런 기업 특성에 맞는 ESG 전략에 따라서 임직원들이 이 사회적 과제에 어떻게 동참하느냐 하는 기업 문화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도 이제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이 기업의 구성원들이 그 기업의 업의 특성에 맞게 어떤 사회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됐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ESG 경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업 차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접근이 더욱 강조되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또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럼이 ESG 경영이라는 그런 새로운 경영 변화, 환경 변화에 맞춰서 기업 자원봉사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들었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어떤 다양한 실천과 시행착오 또 좋은 많이 연구하신 선생님들의 말씀이 또 경험이 이런 포럼을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저도 사실 저는 ESG 경영이나 아니면은 이 자원봉사 활동에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많은 지식을 얻어서 또 저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하고, 또 저희 한국 자원봉사 문화도 이러한 일들을 같이 하는데 동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두 분 환영사만으로도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귀한 환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고요. 바로 이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일정은 두 분의 발제자께서 각각 10분, 또 세 분의 발제자께서 사례 발표를 각 7분, 또 세 분의 종합 토론자께서 각 5분 발언해 주실 예정이고요. 사전에 접수받은 질문을 기반으로 대표되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받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그리고 자료 공유에 대해서 계속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자료 공유를 따로 하지 않고 오늘 영상을 풀로 이제 녹화를 해서 영상 자체를 다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분간 타이트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가능하시면 이제 화면을 온에 해주시고 소리는 오프 해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에는 김도영 CSR 포럼 대표님과 이원규 주식회사 공유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ESG 대응을 위한 기업 자원봉사 추진 방안을 주제로 김도영 대표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ESG 대응을 위한 기업 자원봉사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은 이렇게 기업의 처음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대체적으로 학문적으로나 얘기하기는 80년대에서부터 본격화됐다 얘기를 하고요.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초반에는 기업가의 시혜적 관점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기업 경영 활동으로 되면서 기업의 전문 부서의 전략적 사회공헌 으로 포지셔닝 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기업 전체 부서, 실무 부서들이 참여하는 통합적인 그런 인티그레이티드 된, 그다음에 대외적인 기능들하고도 합쳐지는 그런 ESG 경영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ESG는 다 아시다시피 다 의미는 아십니다만 이것은 2004년도에서부터 이 용어가 사용됐고 ESG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이미 다양한 이니셔티브나 이런 데서 얘기되던 내용들입니다. 새롭지는 않은 거다. 근데 왜 이렇게 광풍이 불까? 그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그것과 자원봉사는 특히 기업에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게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ESG 추이를 보면은요, 이제 기사 검색량으로 봤을 때 2021년도서부터 갑자기 급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가 ESG 경영, 지속가능 경영 하지 않으면은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부터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비상에 걸리고 정부까지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 NGO 쪽에서 또는 학계 쪽에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쪽에서 이런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을 때보다 이런 자산 운용사가 움직였을 때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저희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전환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 항목의 산업 분별 건수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금융이 제일 많이, 그다음에 석유화학 같은 규제 산업 등이 ESG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벌이고 있습니다. ESG 경영 측면에서 활동 측면에서 보면은 사업 혁신, CSR 활동과 같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ESG는 단순히 이렇게 무브먼트로 아니면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이 움직이는 게 ESG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상을 볼 때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흐름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ESG가 이제 굉장히 현재까지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그 큰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ESG 경영이라는 걸 쉽게 이제 보면은 저는 뭐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아요. 거위가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을 오늘 잡아서 알을 많이 가져갈 거냐,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 오래오래 100알, 200알 이렇게 받아갈 거냐, 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런 대의적인 관점도 있지만 기업 현재의 재무적 가치를 그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전략적인 경영 활동이고, 이건 지속 가능을 위한 경영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현재의 재무 가치를 일부 희생해야 된다. 특히 이제 환경 영역의 그 희생이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밸런스를, 또 기업은 어느 정도까지 투자하고 대응할 것이냐가 지금 뭐 현안인 것 같습니다. ESG에 대한 Z세대 인식조사를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취재 나가신 김시현 편집장님이 접속하고 있다도 말씀도 해주실 텐데요. 그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왜 Z세대를 골랐냐면 그래도 가장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좀 밸런스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업에 대한 인식에서 기업은 고객의 이익을 중시하느냐, 경영자의 이익을 중시하느냐,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느냐, 사회의 이익을 중시하느냐 할 때 대부분 다 기업 자체의 이기성에 대해서 Z세대들은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무서운 부분이 나는 기업이 진실을 말할 것이라 생각한다에 대해서 10%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ESG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외부의 시각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 30% 들어봤다이고요. 한국 기업들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이슈는 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들 다 같이 환경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85% 정도가. 그다음 환경 기업이 잘하고 있느냐? 30% 정도가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입니다. 무슨 말씀, 여기서 무엇을 읽을 수 있냐면은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해서 가장 페인 포인트이면서 기회 요인인 주제가 환경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기업에겐 중요할 것이다라는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치 소비에 대해서는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을 산 적이 있다. 60% 가장 많죠. 사회적 가치나 거버넌스보다. 또 다른 조건이 비슷하더라면 돈을 더 주고라도 어떤 상품, 어떤 제품과 서비스로 구매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 환경이 1위입니다. 즉 ESG 경영에서 환경은 대중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다.
이거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계할 것이냐가 기업에게서는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ESG 경영을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방대하지만 본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 핵심 지표인 것 같습니다. 이 지표를 정량적으로 가급적 정리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러면은 자산운용사나 타 기관에서 그 자료를 무작위로 예고 없이 긁어서 분석해서 랭킹을 매겨서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지표입니다. 지표도 이제 그 회사마다 다 틀리지만은 그래서 저희 나라 이제 정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가장 중립적일 것 같아서 KESG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이렇게 환경에 이 SG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관점 또 이 밑에 또 그 밑에 또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ESG의 실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면 구성원 봉사 참여는 ESG 전체 항목에서 매우 작은 일부고요. 이건 보통 자원봉사 참여 인원이나 시간으로 이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사회적 가치까지는 아직 기업들이 못 간 상태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ESG 처음 나왔을 때 자원봉사가 매우 작게 여겨져서 많은 기업들이 자원봉사보다는 다른 쪽으로 환경이나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점점 작아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환경사회 지배구조 이 모든 항목들을 기업이 측정하고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CSR 조직 또는 ESG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사에 있는 사업부서들이 모든 부서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가야 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전사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서 ESG라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그 미래 투자적인 활동에 그들의 역량을 투여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다 KPI로 성과 지표로는 다 연계가 세부적으로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자발성이 또한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성원들이 이런 그 사회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사회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모티베이션이 생겨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기업들에게서 매우 큰 숙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챌린지, 캠페인 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ESG 경영의 핵심은 ESG 조직 문화, 즉 구성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참여하느냐입니다. 외부 전문가나 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틀을 만드는 프레임 짜는 것 정도고요. 실질적인 성과는 각 부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캠페인 등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하면서 조직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각 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은 환경 관련된 내용입니다. 탄소 배출 절감하는 거, 또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이런 활동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환경에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라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의 핵심, 즉 성패 요인은 ESG 기업 문화라고, 조직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원봉사가 여기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자원봉사가 각 구성원 개인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업무를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서 ESG 경영의 동력이 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온라인 교육이나 특강 등을 통해서 또는 경영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ESG 경영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은 그게 체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는데요. 이 자원봉사가 바로 그런 것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ESG 경영 환경 내에서의 기업 자원봉사에 나아갈 길인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예를 들면은 환경과 관련돼서 뭐 우리 메일을 지우면 지구를 지킨다. 서버들의 전기 부하를 줄이는 것. 이것도 자원봉사로 지금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걸으면서 그것을 나무를 심는 것, 또 가족 플로깅, 이거는 재미있게 자원봉사하는 것과 건강도 챙기면서 또 나무도 심는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작년서부터 매우 이 재작년서부터 활발하게 특히 한국자원봉사 문화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험하고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의 키워드는 환경에 대한 것, 볼런테인먼트와 같은 개념이죠. 그다음에 온라인을 활용한 이런 자원봉사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원봉사 성과 측정입니다. 왜 성과 측정이 중요하게 됐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SG 경영의 실무적인 것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량적인 것을 뽑아내 산출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이 이제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성과에 대한 측정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 한국자원봉사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 왔었고요. 최근에는 한국중앙봉사센터에서 SROI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업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딜레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SKI 같은 데서는 자원봉사를 1년 동안 했던 것을 사회적 가치로 환산해 보니 6억 원 정도 되더라입니다.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속도를 조금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과 측정하고요. 그다음 협력 모델.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한다고 했는데 협력 모델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전문 기관들과 파트너십 굉장히 중요하더라. 특히 자원봉사를 잘하는 기업을 잘 이해하는 기관들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SG 그린 워싱에 대해서 저희 기업 밖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들을 와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의 사회공헌, 그다음에 CSR, 또 CSV 이런 것들이 다 한동안에 바람이 일어났다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이제 또다시 ESG 광풍이 일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식하고 기업이 용어는 바뀌더라도 기업의 사회 책임이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ESG가 나왔을 때 ESG의 조직 문화를 만들고 또 지역사회와의 이런 공감 또 동반 성장 이런 것들 만들면서 기업의 진정성을 키워가는 새로운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 ESG를 붙이든 않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제해주신 김도영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귀한 발제 중에 이 시간에 제가 쫓겨가지고 중간에 인사이트를 자꾸 방해해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발제자님부터는 제가 심하게 고개를 끄덕거린다 하면 시간이 다 되었구나 이렇게 아시고 시간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발제는요. 이어서 ESG 적용 기업 자원봉사 성과지표 개발을 주제로 이원규 대표님의 발제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남에서 반갑습니다. 이용입니다. 저는 ESG 관련한 기업 자원봉사 성과지표 개발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 대표님께서 이미 성과지표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뭐로 구성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에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참여율이 낮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자원봉사가 활성화됐다가
현황이 어떤지, 실태가 어떤지, 또 어떤 기여를 하는지가 참 부족해요. 실제로 자원봉사를 보면 누가 뭐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통해서 시작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자원봉사를 참여하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 기업의 수도 한 75만 개 되고 봉사하시는 분도 천만 명이 넘고 전국적으로 중소기업까지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원봉사와 기업계가 참 결합이 돼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ESG를 자원봉사를 풀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한번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가 볼 때 기업이 CSR이나 자원봉사를 할 때는 예전에는 기업이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사장님이 하고 싶은 걸 많이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떤 면에서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원이나 역량이 있는 범위 내에서 예전에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최근에는 환경적으로 해야 하는 거라든지 법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되는 쪽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뭐 CSR이든 CSV든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 이외에 다른 거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외부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요구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 중심으로 자원봉사가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기업하고도 결합력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CSR이나 자원봉사의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우리가 잘 아는 그 MDG에서 출발한 SDG하고 지금 나는 ESG가 될 것 같아요. 뭐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법이 있기는 했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줄어들 가능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11월 환경 보전이라든지 약자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전히 관심은 가져갈 거고 그 부분이 SDG나 ESG에 여전히 남아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결합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이슈가 이제 ESG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과연 그러면은 ESG에 기업의 자원봉사, 특히 환경 관련 자원봉사를 결합하고 ESG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지를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ESG가 이제 주목을 끌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좀 검토한다고 해봤는데요. 주요 동향이 아까 이제 김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 금융권에서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표준화된 게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작년 연말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KESG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제도나 관행을 어떻게 바꿀 거냐. 예를 들어서 원부자재 사용량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계속 줄일 거냐라고 하는 관행. 그다음에 거버넌스도 마찬가지고 고용 부분에 들어있는 사회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로서 특별히 탄소 감축량에 기여를 한다든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가져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진단 항목 체계의 환경 분야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그림처럼 온실가스, 에너지, 용수, 폐기물,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축할 거냐 하는 게 핵심 과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 부분에서는 이제 사회공헌과 구성원 봉사 참여 이 두 부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사회 쪽에서 어떻게 하냐보다는 환경 프로그램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자원봉사계가 기업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아니면은 다른 쪽하고도 학교나 이런 데서 추진할 수 있는 자원봉사 유형이 8가지쯤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역사회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과 재사용, 용수 절감과 재사용, 뭐 폐기물, 그 다음에 수질, 공기, 그리고 6번 이제 친환경 라벨링이라고 해서 요즘 용기맨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친환경 가게 같은 것들을 이제 추천하는 거죠. 이 6가지는 ESG에 분명히 이제 그 진단 항목으로 노출돼 있고, 나머지 주게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SDG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교육, 인식 개선까지 포함해서 총 8가지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재구조화하면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환경 중심으로 해오던 것, 기획하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ESG에 이의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요. 그럴 경우 이 성과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저희 과제가 되는 거죠. 성과가 있다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환경 부분이 변했냐 이걸 보겠죠. 예를 들면은 대기 오염 정도가 얼마나 떨어졌냐 이런 게 되겠죠. 그게 이제 매크로한 기준이고요. 중간에 이제 메조한 부분은 단체나 조직, 기업 입장에서 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든지, 투자가 커졌다든지, 환경 해결 능력이 커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거고요. 마이크로한 부분들은 봉사자나 개인들이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든지, 생활 실천이 많아졌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이 매크로한 거를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자원봉사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줄었다라고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얘기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서 자원봉사가 ESG에 기여하고 있고 앞서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고요. 그러려면 여기 왼편에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자료와 내용과 금방 말한 사회지표하고 연결을 해서 실제로 자원봉사가 환경 문제에 기여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 못 가더라도 직접 관찰이나 이런 거, 표본조사, 델파이, 심층 면접 이런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 4개월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지표가 이렇습니다. 자원봉사 투입과 활동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봉사 시간, 경제적 가치, 인력 투입 가치 이런 거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자의 삶이나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기업이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직 문화라든지 직원 사기, 사회공헌의 기여 정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결국은 ESG를 통한 환경 분야에서의 변화, 성과가 있느냐. 그리고 S 부분, 사회적 성과, 아까 김정 대표님 구성 봉사 참여라고 했는데 그런 걸 포함을 해서 E와 S 부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측정을 해하고 가능하다면 많은 것들이 실제 탄소 감축, 에너지 절감을 양적으로 톤수든 킬로그램 수로 이렇게 측정해내는 게 필요하고 저희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그래서 성과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툴들은 현재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액션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0개, 40개 정도의 항목에 대해서 실제 탄소 감축약을 국제기구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 발표한 거를 가지고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탄소 감축약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이 결국은 ESG로 갈 것 같고요. 이렇게 측정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원봉사 자체의 성과 측정도 되고 조직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냐도 측정이 가능할 거고 환경 부분에서 ESG의 모범 조직이나 가이드라인에 얼마나 대응했느냐, 실제 탄소를 얼마나 감축하는 데 기여했느냐, 나무 몇 개 심었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성과 지표로 나타내고 설문을 통해서는 봉사자나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인식 차원에서도 요 큰 표로 정리해낼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걸 만들어내면 아까 김정 대표님도 이거를
지속가능 보고서나 사회가능 보고서로 내야 이것이 평가에 반영될 거로 보여집니다. 오른편에 보는 그림이 이제 롯데에서 냈던 지속가능 보고서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SDG하고 연결해서 보고한 내용이고요. 이것들이 나오면 저는 이제 인포그래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그 다음번에 우리 윤영미 처장이나 이런 다 많은 분들이 사례를 발표를 하는데, 환경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CSR에 적용하는 부분까지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제한된 시간에 너무 많은 걸 전달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제한된 부분이지만 기업 자원봉사를 환경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그 성과를 측정해낼 수 있고 그 부분적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ESG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각종 자료로 가공할 수 있는 1차 자료를 만들어내기까지는 돼 있다. 그게 양적으로든 인식적으로든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든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이것을 진행을 한다면 전체적인 기업 차원의 ESG 대응에 자원봉사가 일부 기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발제 해주신 대표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발제에 이어서 기업의 사례를 청해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CJ 진로사람책 자원봉사 성과지표 적용 사례를 주제로 김도균 CJ 나눔재단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 사회공헌 추진단 김도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CJ 온라인 진로 사람책에 대한 소개와 이를 성과지표로 좀 적용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CJ 그룹의 그 봉사를 운영하는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CJ 계열사 봉사 담당자가 봉사를 기획해서 올리고 소속 구성원이 이제 참여하는 계열사 봉사가 있고, CJ 나눔재단 주도하에 그룹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J 온라인 진로 사람책은 그룹 차원의 대표적인 봉사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약간 봉사의 주체인 CJ 나눔재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CJ 나눔재단은 아동과 청소년이 동등한 그 기회를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2005년에 설립된 사회복지재단이고요. 좀 성장 단계에 맞는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는 문화 콘텐츠 향유 기회를 지원하는 공물방 문화제한 사업을 하고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문화 창작 활동과 경험을 지원하는 청소년 문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가능성이 있는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대상으로는 장학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작자 레벨을 이제 도달한 그런 친구들은 그 CJ 문화재단과 CJ 계열사를 통해서 좀 그 문화 생태계에 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사업이 그 청소년 문화 동아리인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19개 동아리가 참여를 했고 약 2천여 명의 그 청소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4명의 그 멘토단이 직접 교육에 참여를 해서 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저희가 좀 고민했던 게, 이게 아무래도 대면 교육을 좀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 지역의 학생들이 한 90%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좀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그 기존에 지도 멘토링을 했던 걸 좀 지방을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전국의 학생풀을 가지고 있는 한국자원봉사문화와 함께 CJ 온라인 지도 멘토링 사업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온라인 진로 사람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진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과 그리고 좀 약간 저희 임직원 봉사자가 좀 멘토링을 만나서 약 1시간 정도 약간 멘토링을 진행한 사업이고요. CJ가 좀 특별히 좀 다른 기업들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강점을 좀 들자면, 일반적으로 뭐 경영이나 그리고 마케팅, 뭐 인사 같은 일반적인 직군에 저희는 셰프, 그리고
콘텐츠 기획자, 방송 PD, 쇼호스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 좀 청소년들이 바라는 그런 직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좀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보통 임직원 봉사자 1명당 5명의 그 청소년이 이제 참여해서 멘토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거리의 제약 없이 전국에 있는 각지의 학생들과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의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149명의 그 임직원 봉사자 참여해서 한 50% 정도 늘었고요. 759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멘토링 횟수는 총 5개가 있었고 임직원 1명당 그 준비 시간이나 그리고 지금 사전 교육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1명당 3시간의 봉사 시간을 부여해서 447시간의 봉사 시간이 부여가 됐습니다. 진료 소외적 그 참가율은 저희가 이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 경기에 있는 51.9%고요. 그리고 한국자원봉사문화와 함께하는 그 멘토링이 48.5%인데 대부분 다 지방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로산업측 운영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운영이 됩니다. 한국자원봉사문화에서 참여 학생들을 모집을 좀 받고 신청을 하는 거고요. CJ 나눔재단에서 임직원들의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한 임직원들의 직무에 따라서 학생들이 좀 희망 직군에 매칭이 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매칭이 되면 진로 멘토링 직전에 1시간 정도 사전 교육을 통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진로 멘토링의 특징이 좀 다른 곳들과 차별화되는 것이 사전 교육을 좀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그 진로 멘토링 할 때는 좀 안내 가이드 정도를 보여드리고 좀 멘토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충분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 원활하게 진로 멘토링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설문지를 작성하고 활동 평가를 통해서 임직원들에게 감사 카드 작성하고 임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CJ 임직원이 있고 그리고 한국자원봉사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로 멘토링 봉사 프로그램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이 좀 약간 자원봉사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작년에 진행했던 그 진로 멘토링을 좀 성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받는 그 만족도 조사와 함께 인터뷰도 진행하고 FGI 그리고 소감문 이런 걸 통해서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봤는데요. 특히 수혜자 성과, 프로그램 성과, 봉사자 성과, 교육 사회 성과, 회사 성과 이렇게 5개 측면으로 좀 분석을 했고요. 성과지표 전 영역에서 4.1 이상으로 좀 균형 있는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혜자 성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도전의 학습의지 제고, 진로정보 습득, CJ 호감 이런 성과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했던 연구 결과를 정부 부처에 만든 이 KESG 가이드라인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진로 소외 지역 참가율이 48.5%에 이를 정도로 각 지역별 다양한 지역들에서 참여를 했다는 걸 좀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 활동의 만족도, 학습 의지 제고, 기업 이미지 제고, 진로 정보 습득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 ESG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했던 봉사자 기준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사 HR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직무들의 임직원이 참여했다는 걸 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회사에 대한 애정, 직업적 자부심, 청소년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서 임직원 봉사자의 만족도를 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장표인데요. 그래서 성과 분석의 좀 시사점을 좀 보자면 저희가 이거는 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랑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진로 프로그램과 비교해봤을 때 CJ 온라인 진로 사람책이 전반적으로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요. 그래서 CJ 온라인 진로 사람책은 좀 봉사자와 수혜자가 모두가 만족하는 자원봉사 대표 프로그램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작년보다 봉사 횟수도 늘고 임원분들의 봉사 참여도 좀 많이 늘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더 발전시키고 키워나가는 봉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논의를 더 구체화해 주신 사례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 자기주도 자원봉사와 ESG 연계 사례를 주제로 신창재 현대모비스 책임님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현대모비스 CSV 전략팀의 신창재 책임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사례를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뭐 베스트 사례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ESG와 연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점점 맞춰가는 ING형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 지난달부터 저희 현대차 그룹의 ESG 메시지가 새롭게 변경이 됐고요. 그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올바른 움직임이라고 저희가 이에 따라서 저희 현대모비스도 기존에 있는 대표 프로그램들을 다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 체계도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임직원 동참 컨센서스를 강화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 자기주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된 시작입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그동안 뭐 수십억에서 100억대까지 여러 가지 대규모의 그 자원을 투입해서 이런 6대 모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새롭게 리뉴얼을 하면서 ESG와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나 그런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평가 기준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ISO 그리고 DJS 같은 그런 평가 기준들을 고려하면 되는데 이런 평가 기준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리고 임직원들이랑 어떻게 참여시키고 소통하느냐, 그리고 투자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부분들을 묻고 그리고 답을 내야 되는 것이 이제 국제평가의 기준입니다. 따라 저희 현대모비스도 이 기준에 맞춰서 다 리뉴얼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자기주도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 정말 진짜 원인은 사실 오른편 보시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플랜카드 걸고 기부금을 전달하는 이런 형식이 뭐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분들의 뭐 대다수 인식이었습니다만 역시 블라인드의 위력은 좀 컸습니다. 그동안 이런 블라인드의 사원 대리급의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오른쪽에 뭐 강제 활동은 왜 가게 하는 걸까요?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강제징용이었고, 그리고 오른쪽은 그 짬 때리기라고 해서 윗분들은 안 간다, 왜 밑에 사람들과 보내냐 그런 불만글들이 올랐죠. 이래서 좋은 활동은 다 좋은 거라는 기본적인 그런 인식을 완전히 뒤바뀌어서 당시 CEO가 그럼 자원봉사 활동은 임직원과 함께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로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새롭게 자원봉사 부분을 리뉴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난 프로그램이 제가 코로나 때 마침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진행을 못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자기주도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많은 기업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재능 나눔형, 기술학습형 그리고 노력봉사 이런 세 가지로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팀당 한 300만 원 정도 가량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부품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런 자동차 산업을 하면 이제 공대, 기계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시겠지만 저희 6대 프로그램도 기존에는 저희 기업 역량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저희랑 관련 있는 거 전략적 사회공헌이라는 이름하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도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관령 산속에 새집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활동 그리고 생분해 빨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활동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코딩이나 그리고 전문 기술을 활용한 PC 수리도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또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좋은 파트너를 또 만나야 되는데요. 우선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신청을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랑 컨택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그리고 막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협력 파트너를 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누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컨택하고 어떤 일정을 진행할지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의 조력이 상당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직원은 20팀 정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었고요. 저희 282명이 참여했는데
저희가 이 코로나 시국에 임직원 참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 목표가 30% 정도,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었는데 이 한 프로그램만 해도 벌써 목표량이 한 10% 정도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건 또 환경 경영 쪽이랑 요즘 한참 그 ESG랑 연계시키면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동안 대부분 환경 경영을 하면은 주로 뭐 종이컵 아끼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나무만 심으러 다닌다. 요즘 한 1년 그 신문 기사들 보면 대부분 어디서 나무 심기 활동을 했다. 주로 이런 환경 경영이랑 많이 런칭을 시킵니다. 따라서 저희 현대모비스도 그런 쪽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기존에 하는 활동 외에는 크게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빨대, 생분해 빨대라는 저희 현대모비스랑 친숙하지 않는 아이템도 자기주도 자원봉사 활동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마이크 조금 더 멀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네. 네. 덕분에 뭐 유기견 수제 간식이라든지 뭐 그런 청소년 교육 그리고 영유아 의료 수집 같은 그런 전 현대모비스랑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런 활동은 결과론적으로 임직원들이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즉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다시 해보고 싶다,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일반적인 말도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제 참여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임직원들에 대해서 참여를 하려면 인센티브도 어느 정도 지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도 임직원 스스로가 결정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원을 해줘야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인데 이미 한 일반적인 기업들 중에 큰 기업들 중에서 한 10개 이상, 한 15개 정도 기업은 이 체계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사회 정기 보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ESG 쪽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실적 같은 경우는 이사회 내에 그리고 분기별로 해당되는 실적에 대해서 꼭꼭 보고하고 피드백 받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좀 그간 이제 경영층에 대한 인식도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임직원에 대한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 기초적인 거는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숫자로 평가되지 않는 거는 결국 가치를 더 부여하고 재추진의 원동력을 좀 얻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1년짜리 비용과 홍보 측면에서 성과평가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좀 투자와 자산 가치에 대한 그런 평가로 모델을 좀 전환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부분은 이따 토론 시간에 또 질문이나 해주시고요. 이상 현대모비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례 공유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례 발표 마지막으로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자원봉사 분화 사무처장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자원봉사문화 윤영미입니다. 네, 자, 이런 거 사례를 들으셨지만 그래서 나는 우리 조직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협업과 성과 관리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볼 수 있는지를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살펴보면 ESG 경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이란 질문에 41%가 직원의 인식 변화라고 답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ESG는 경영층이나 ESG 담당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임직원의 인식과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전사적 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식과 체질이 어디 쉽게 바뀝니까? 자, 스스로 만나고 실천하고 또 느껴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자원봉사는 임직원이 직접 사회 문제를 만나 ESG 조직문화의 토대를 만드는 실천적인 참여 수단으로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ESG 가치 체계부터 자원봉사 시스템까지 유기적으로 준비돼야 하겠죠. 자, 그럼 ESG와 자원봉사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기업은 우선 각자의 프로그램이 ESG와 어떻게 ESG나 SDGs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증명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정부에서 마련한 한국형 KESG 가이드라인 일단 펼쳐놓으시고요. ESG 영역과 범주 등을 확인해서 각자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연결성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없다면요. 이렇게 붉게 표시된 자문서로 접근 가능한 영역과 범주를 저희가 검토해서 체크해 놨으니까요. 프로그램 기획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SDGs의 그 세부 목표 같은 경우도 기업이 해결하려는 사회 이슈를 찾아서 연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프로그램과 부합하는 목표와 범주를 찾으셨다면, 자, 이제 다시 성과를 분석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자문서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었는지, 성과 관리와 협업 체계가 마련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ESG에 기반한 기업 자문서를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SG 경영과 연결된 기업의 사회공헌 비전과 미션을 정립하고 업에 맞는 특정 어젠다, 즉 사회 문제 영역을 수립하게 됩니다. 어젠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E 또는 S의 범주, SDGs의 특정 목표와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분석이 가능한 지표와 성과 관리, 그리고 이것을 돕는 협업 체계로 운영됩니다. 자, 여기에 임직원이 기업 자문사를 주도할 힘이 있다면 더욱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의 ESG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협업과 성과 관리는 결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천드릴 환경 관련된 프로그램과 오늘 소개된 교육 영역의 진로 사람체, 그리고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 프로그램 중에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죠. 플러그인 사례를 통한 성과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시는 쓰레기 활동에 쓰레기 수거 활동에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는 플로깅 사례입니다. 등산은 물론 강과 하천, 해변에서 진행되는 리버 플로깅, 줍깅, 플리나이킹, 비치코밍 등 세부 활동 등이 있습니다. 자, 협업체계 쪽을 보시면요. 환경이라는 사회적 어젠다를 중심으로 기업은 사회공헌 전략과 연결되는 주요 활동 영역을 선택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MPO는 환경에 대한 임팩트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과 모니터링, 그리고 활동 데이터의 취합과 성과 분석 등을 담당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어젠다에 맞춘 그 기업 자원봉사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협업의 코디네이팅, 이것도 중요한 역할로 제시해 볼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렇게 이타서울이라든가 플로깅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임직원의 참여와 성과 관리에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관리는 앞서 이영규 대표님이 발제해 주신 것처럼 자문서 활동의 가치에 대한 성과를 외부와 공유할 수 있는 성과 체계를 수립하고 정량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투입과 활동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봉사자, 기업, 지역의 변화에 대한 지표 정립과 설문이라든가 점수화 등을 통한 분석, 그리고 SDGs나 KESG 가이드라인의 진단 항목에 대한 매칭과 서술, 그리고 플로깅의 쓰레기 분리수거 등으로 인한 탄소 감축량과 같은 정량적 분석들을 진행해 볼 수 있겠죠. 성과를 더 유의미하게 평가하고 싶다면 지표별로 연간 또 중장기적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플로깅을 진행한 A기업의 실제 사례를 앞선 성과 지표들에 맞춰서 참여 인원과 시간 등의 투입, 노동력에 대응한 경제적 가치 환산, ESG 항목에 부합하는 대응과 비율, 대응 수와 비율 등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정량적 팩트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성과 결과와 설문 점수나 FGI 등을 통해서 정성적인 평가의 결과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성과 결과를 나눠서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각종 성과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인포그래픽이나 도표, 서술 등을 활용해서 사업 보고서나 지속가능 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적시해서 공식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플로깅 사례를 들었지만 추천드릴 만한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내 정원이나 탄소 중립 캠페인, 플라스틱 제로, 가드닝과 나무 심기 이런 활동 등들을 저희 한국자원봉사 문화에서도 ESG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핑 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직접 미세먼지도 측정하고 개선도 해볼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활동이라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 중에 진로 사람책 사례를 통해서 협업과 한번 성과 관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CJ 사례에서도 살펴보신 것처럼 진로 사람책 역시 교육이라는 어젠다를 중심으로 기업은 주요 활동을 수립하고 그룹 단위로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죠. MPO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련 협업을 코디네이팅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과 향상을 위한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변화 목표에 대한 평가 지표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로 사람책 역시 플러팅처럼 성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ESG 가이드라인에 S형이 주로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해당 사회 문제인 그 청소년의 변화는 진로 격차 해소라든가 뭐 학생의 진로 영향 등을 지표로 저희가 정해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플러깅처럼 정량 정성적으로 분석해서 각종 보고서나 홈페이지 공식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기주도 사례입니다. 자, 자기주는 방금 전에 현대모비스 살펴본 사례죠. 임직원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임직원이 환경교육, 복지 등 관심 가는 분야에 맞춰서 팀 구성에서부터 활동 기획, 진행 결과 보고까지 모두 스스로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기업은 이런 자기주도 봉사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수립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MPO는 임직원이 스스로 어젠다를 찾고 활동할 수 있게 코칭과 컨설팅, 모니터링 하고요. 해당 사회 전문가까지 연계해서 문제 해결에 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성과 분석과 가시화가 가능합니다. 네, 자기주도 봉사의 경우 특히 그 ESG 가이드라인의 그 S7-2번 구성원의 봉사 참여에 매우 적합합니다. 항목성평을 좀 살펴보시면요. 강제 참여가 아닌 참여 의지가 있는 구성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지원 체계인가, 그리고 구성원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이 자기주도 봉사활동과 굉장히 매우 성격이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역시 관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은 효과적인 사회공헌을 위해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서 MPO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협업의 질적 수준은 결국엔 합의된 목표와 성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ESG에 입각한 성과지표와 이에 관련된 협업체계로 기업 자원봉사는 보다 효과적인 ESG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MPO는 이제 그린워싱을 논할 게 아니라 이처럼 기업과 효과적으로 또한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협업하는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자, 작게는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부터 크게는 지속 가능한 사회까지 바라보는 ESG. ESG 경영은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기에 가장 전략적인 ESG 경영은 아무도 임직원이 ESG를 향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임직원이 주도하는 기업 자원봉사로 지속 가능한 ESG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저희 한국자원봉사 문화도 함께 고민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례를 공유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선 발제와 사례를 토론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매우 위험한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취재차 가 계신 김시원 편집장님을 첫 토론자로 모셨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시원 편집장님 모셔서 토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저는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김시원 편집장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 우크라이나 난민 취재차 지금 해외에 와 있고요. 뭔가 좀 더 기자 같고 현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 루마니아 국경 쪽에 와 있고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와 있고 국경 바로 앞에 있는 호텔에서 지금 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오전 10시 정도 됐고요. 요 끝나고 바로 이제 또 국경 쪽으로 가서 들어오는 난민들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어쨌든 포럼에 이렇게 또 귀한 토론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매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 그리고 과정,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기록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업이나 NGO, 또 시민단체, 공익재단, 사회적 기업, 임팩트 투자,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활동하는 모든 조직들의 스토리를 소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인터넷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진 본격적으로 원래도 관심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익적인 활동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활동이 온라인이나 이런 거를 만나서 조금은 다른 방향 그리고 훨씬 자유롭고 색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았고 스스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모금도 하고 쓰레기를 줍고 여러 가지 어드버커시 활동도 하면서 아무 대가 없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늘어났고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뭔가 주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임팩트는 훨씬 더 크다는 게 굉장히 저는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소 정형화되고 경직돼 있던 자원봉사 활동이 사실 팬데믹을 계기로 자원봉사가 축소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느낌도 있었고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중요성이 훨씬 커진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매체에서 그때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랑 같이 자원봉사의 확장성, 변화에 대한 기획도 크게 한 적이 있었고 또 이전 지면에서는 용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용산 지역 소재의 기업 연합 자원봉사 모임인 용산 드래곤즈라는 게 5년째 지금 계속 활동을 잘하고 있어서 기업 자원봉사 연합의 성과에 대해서 좀 다른 기사도 냈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업들이 자원봉사에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이유는 신입 직원들 그러니까 지금 Z세대가 그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은 아까 이제 김종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미 기업을 앞서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또 전에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성 있는 의미 없는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더 이제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속한 기업에 대해서 새롭게 재미있는 방식의 자원봉사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기업이 만들어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 지역사회와 교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자원봉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자기가 알고 체감하고 주민들과 마음을 나누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과정에서 신뢰가 생겨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 목표가 사실은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아마 기업들이 다 생각을 할 거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직원들에게 사랑받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것이라 한다면 이렇게 자원봉사 이상의 것이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아까 김동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ESG의 어떤 걸 잘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ESG와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유형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기가 뭔가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지금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활동한 수많은 루마니아인들을 만났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국경에서 14살짜리 자원봉사자 여학생을 만났는데 중학교 7학년이라고 했고요. 학교를 마치고 집이 여기 국경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매일 42일째 국경으로 와서 난민들을 위해서 통역 봉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영어로 이렇게 해서 루마니아로 잘 들어가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게 쉼터로 갈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훌륭한 어린 시민들이 기업이 아마 직원으로 맞이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런 훌륭한 시민들을 고객으로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업이 자원봉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이라는 운명을 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NGO, 이런 봉사단체, 그리고 이미 스스로 잘하고 있는 이런 여러 시민들과 협력을 해서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현장성 있는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필규 GS 칼텍스 팀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GS 칼텍스 CSR 팀의 박필규 팀장입니다.
되게 좋은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기업사회공헌 업무를 좀 오래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했는데, 운이 좋게도 한 7년 전부터는 이제 GS칼텍스의 ESG 평가, 그리고 지속가능성 보고도 제작,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글로벌 대응, 이제 그런 업무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 ESG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은 편이고요. 이제 그런 현장의 경험 관점에서 이제 실제로 GS칼텍스의 투자자, GS칼텍스에 대한 고객사들, 그리고 이제 GS칼텍스에 대한 그 어떤 글로벌 ESG 평가들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연결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기업사회공헌의 개념이 도입된 게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제 ESG 성과가 기업사회,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이 ESG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는 뭐 정말 의미 있는 주제로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ESG 시대의 봉사활동이 중요하고 또 환경 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김대영 대표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까 이제 이원규 대표님 발표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기업사회공헌 조직에서 봉사활동을 평가도 하고 실행해 봤는데 정말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 좀 배웠고요. 그리고 뭐 다른 우리 뭐 CJ나 우리 현대모비스 사례도 되게 의미 있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GS칼텍스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한 20년 전,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원봉사 활동이 정말 중요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바라보는 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사회가 바뀌었고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ESG 경영 시대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 성과에 기여한다. ESG 정말 좋죠.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약간 좀 고민은 뭐냐면 GS칼텍스에서는 일반적인 사회공헌 활동 모두에다가 ESG를 갖다 붙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역시 자원봉사 활동 역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자원봉사 활동이 ESG 성과와 연동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현대모비스의 신창재 책임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던 걸 보면 결국은 이제 글로벌 ESG 스탠다드들은 요구하는 것은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그리고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지역사회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ESG라는 거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자라는 것이고, 근데 과연 우리의 봉사활동이 기업이 직접적인 생산과 판매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줄이는데 역할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한국자원봉사문화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렵지만 하지만 이제 지향해야 한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좀 분명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ESG와 직접 관련된 활동들을 찾아나가는 노력들은 되게 필요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들이 모든 게 다 ESG 성과와 연동된다라고 하는 거 역시 이제 뭐 그린워싱처럼 ESG 워싱이 저는 될 거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미 글로벌 ESG 평가 지표들이나 투자자들은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이제 김도영 대표님 말씀 중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지역 공동체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업무로 가져와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얼마나 우리 환경에 영향을 나쁘게 미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업무를 바꾸는 이제 그런 비율을 바꾸는 노력들은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ESG와는 관련이 없지만 가슴 따뜻한 사회공헌 활동, 봉사활동, 저는 그런 것과의 균형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밸류체인과 관련된 활동들, ESG와 관련된 활동들도 열심히 찾으면서 한편으로는 가슴 따뜻한 활동들도 가져가는 그런 좀 균형을 세우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 과제들을 좀 같이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시각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걸 삼성 디스플레이 프로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디스플레이 사회공헌단의 장걸 프로이고요. CSR 포럼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저 오늘 이 포럼에서 ESG가 사실 또 뭐 예전에 뭐 CSV나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 사회공헌에 관련된 이슈들처럼 또 하나의 유행처럼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염려를 초기에는 많이 했었는데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ESG에 대한 어떤 또 이해와 그런 것들도 좀 더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고요.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요 최근에 저희 회사도 삼성도 CSR 성과지표 모델 개발에 대해서 되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성과지표 개발이나 성과 관리 그리고 또 이것들을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좀 다른 쪽의 분야도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되게 저한테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특히 이 성과지표 개발 관련해서는 좀 의견이 좀 저는 이 성과지표 관리가 그동안에도 우리가 이제 CSR 사용된 성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측정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노력들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 또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성과 평가 방법은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기준들이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지금 오늘 발제해 주신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표현되었지만 또 이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공통적인 어떤 지표 부분도 중요하지만 워낙 이 CSR 프로그램들이 또 특성이 또 상이하고 예상 규모라든가 사업 내용들이 좀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조금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나 또 우리 기업의 특성이 이런 성과관리 지표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들을 그 성과관리 지표에 맞춰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사업 내용이 거기에 맞춰져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예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지표와 뭐 항목들로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 기업 스스로가 내리는 평가에는 항상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고 해서 나는 좋아 보여야 되니까 나는 착해 보여야 되니까 이런 편향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첫 발제를 해주신 김두영 대표님 자료에 보면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던 건 우리 Z세대 조사의 인식조사를 보면 그게 그 결과가 꼭 Z세대만은 아닐 거다. 저는 또 많은 분들의 설문조사를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보는 게 기업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지표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 그게 뭐 100점이 나오고 200점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우리 인식조사에서는 지금 기업이 ESG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에 거의 점수가 보면 30점도 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Z세대가 인식조사에서 말했듯이 기업이 진실을 말한 그 기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하려면 실제로 이제 Z세대들은 인식조사에서 나는 동일한 조건이면 좀 더 ESG 경영이나 또는 착한 경영을 하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겠다라고 했지만 과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되고 만약에 기업이 정말로 계속 진실을 말하고 기업의 ESG 평가 점수가 30점이 아닌 70점, 80점, 90점에 가게 하려면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민사회 우리 모두가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들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포럼을 통해서 많이 좀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세 분의 종합토론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청중분들께서 신청 시에 사전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질문들을 미리 강연자분들께 전달해서 반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중에서 또 이제 접수 내용을 분석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질문 3가지를 선정하였고요. 그 질문을 이제 또 답변해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ESG에 근거하여 성과지표를 직접 적용해 본 결과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또 기업 측면과 지역사회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CJ 사회공헌 추진단의 김도균 책임님, 부장님 죄송합니다. 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희가 이 연구 결과가 작년 12월 말에 나와서 아직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약간 그 지역사회나 대중에게 좀 공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할 수는 없었지만 좀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동안 저희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그 자원봉사 데이터는 좀 공사했던 그 항목들을 나열하고 최근 3개년의 수혜자 수만 보여주는 그 정도의 숫자만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그냥 공사를 했구나 정도로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봉사 데이터와 함께 만족도 이런 성과들을 보여드린다면 보셨던 이해관계자분들이 저희가 활동했던 자원봉사 성과에 대해서 좀 공감도 하시고 전반적으로 ESG 데이터에 대한 약간 좀 인정도 이런 것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진로 멘토링 사업이 약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을 해보면 좀 당황스러운 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리액션을 요청해도 반응이 없어서 좀 침묵에 좀 서먹서먹한 시간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좀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좀 적극적으로 좀 질문도 하고 리액션도 많아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봉사 만족도도 높아지고 좀 어떻게 보면 선순환의 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자기주도 자원봉사와 기존 자원봉사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네, 질문인데요. 현대모비스의 신창재 책임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자기주도 자원봉사랑 그리고 기존 자원봉사를 운영해 본 결과 우선 기존 자원봉사의 경우 그 참여 인원의 특징이 시니어 그리고 남성 기혼적인 특성이 있었고요. 자기주도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MZ세대 중심의 주니어 그리고 여성 미혼 참여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회공헌 활동도 계속 지속되고 프로그램도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MZ세대도 같이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 전략적 사회공헌이라고 해서 뭐 기업의 이익이 되고 홍보가 되고 그런 활동을 또 많이 강조가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사실상 사회공헌 활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홍보라는 이런 입장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활동이 결국은 기업에게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런 아이템보다는 그런 과정과 사회적 임팩트에 좀 더 강조를 두는 활동이 되어야 됐고 그 점을 위해서 저희가 자기주도 봉사활동에 좀 더 집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후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건 한국자원봉사문화 윤영미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축소돼서 어려움과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앞당겨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온라인 비대면 등 자원봉사의 확장성은 더욱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발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영리 조직들이 발빠르게 빅데이터라든가 기술, 비대면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활동의 기회를 만들고 이런 활동의 내용들과 사회적 임팩트를 ESG의 성과 지표와 좀 명확히 연결시킨다면 지금의 흐름에 올라타서 좀 새로운 활성화의 흐름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뭐 10분이라는 시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 소개시켜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ESG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한자문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 뭐 기업이든 기관이든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함께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들이 조금이라도 좀 해소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4시 30분을 목표로 달려왔어요. 네, 모든 이제 발제 토론자분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그래서 제 시간 안에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상 기록으로 자료를 대체하여서 이제 공유드릴 예정이라서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형구 이사장님 이제 폐회 선언과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2022년 4월 한국자원봉사문화와 함께한 CSR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ESG와 자원봉사활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구체적인 활동을, 연결되는 구체적인 활동을 잘 보여주셔서 커다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또 성과 지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인사이트,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첫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이 위축됐다고 제가 말씀 아까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런 팬데믹이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된다. 새로운 형태의 또는 의미를 갖는 임팩트를 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찾아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점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건 뭐 제 학생 학위 논문과도 연관이 되긴 합니다만 문제는 ESG나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ESG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ESG 말은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조직이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ESG 활동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약간의 그런 이렇게 힘든 걸 좀 같이 나누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손해볼 일이 생겨요. ESG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지, 그건 결국에는 purpose driven organization이 되는 길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납득시킬 것인지가 앞으로 큰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현대모비스의 자기 주도적 자원봉사 활동 사례를 보면서 떠올랐던 케이스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salesforce.com이라고 베니오프라는 분이 창업을 했는데 그 회사는 구성원이 자기가 사회적 문제를 보고 하고 싶다든지 또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회사에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휴직을 시켜줘요. 유급휴직이죠. 그 일을 하도록. 우리나라 조직이,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도적인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회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G세대, MZ세대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생각보다는 복잡해요. 아까 장걸 프로가 말씀하셨지만, 잠깐 나가셨네요.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응답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 제가 MZ세대들이 주장하는 공정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양면성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의 셀프 인트레스트에 손해가 되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은 MZ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똑같을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뭐 지금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토론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2분 남았는데.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정말 이 회사 특히 사례들을 들으면서 또는 아까 이영규 대표 발표라든지 또는 자원 문화의 발표 정말 잘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큰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같이 이렇게 교수는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실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CSR 포럼 아주 좋은 유익한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CSR 포럼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또 만족도 조사 링크가 나갈 예정이거든요. 문자 받으시면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2022년 4월 한국자원문화와 함께한 CSR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저녁 보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